여보, 이 사람이 내 아내야. 남편이 제 옆에서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 5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제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5년이었어요. 당신의 꿈을 위해 잠을 줄이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매달 학비를 보내면서 버틴 시간. 그런데 성공하고 돌아오더니 옆에 다른 여자를 세우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키 크고 눈이 맑은 남자.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카페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안경을 쓰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모습이 참 진지해 보였어요. 소개팅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공부 중이라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솔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꿈이 있는 사람.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원칙이었거든요. 유나야, 돈 보고 오는 놈은 절대 안 된다. 내 남편은 너를 보고 와야 해. 알겠지? 아버지는 평생 그 원칙을 지키신 분이에요. 밖에서는 수천억 자산을 굴리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그냥 소탈한 아버지였습니다. 옷도 동네 마트에서 사 입으시고 차도 10년 된 SUV를 타셨어요. 그래서 저도 숨겼습니다. 준혁이한테는 아버지가 작은 건설 회사를 하신다고만 했어요. 작은 건설 회사. 실제로는 국내 10위권 건설 그룹인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준혁이가 저를 보고 온 사람이길 바랐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준혁이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고 시아버지는 몇 년 전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 하셨거든요. 밑에 시동생은 대학생이었고요. 저는 괜찮았어요. 정말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신혼은 짧았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됐을 때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나, 나 솔직히 말할 게 있어. 식탁 앞에 마주 앉아서 밥도 안 먹고 수저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지도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신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근데 최소 5년이야. 학비도 비싸고. 지금 우리 형편에는 준혁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저를 못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꿈을 말하면서도 미안해하는 사람. 가진 게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어떻게? 유나, 그 돈이 얼마인데. 방법은 내가 찾을게. 당신은 공부만 해.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어요. 저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면서도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 유학비 좀 도와주세요. 대신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준혁이한테도 시댁에도.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유나야, 그 남자 진짜 너만 보고 사는 거 맞냐? 네, 아빠. 준혁이는 달라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
내가 그렇다면 믿어보마.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내가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그리고 그 남자가 내 딸 울리는 날에는 아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끊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출국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 3층 출발 로비. 준혁이가 캐리어 하나 달랑 들고 서 있었어요. 양복도 아니고 그냥 청바지에 잠바 차림이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의 출발이었어요. 고마워, 유나. 준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세게 안았어요. 등을 두드리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참아줘. 참는 거 아니야. 기다리는 거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준혁이가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손을 흔들었어요. 사라질 때까지 흔들었습니다. 돌아서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5년이 길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5년이 끝났을 때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오늘 떠난 그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걸. 준혁이가 떠나고 첫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들어오면 불이 꺼져 있고 밥을 혼자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쓸쓸해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가게가 문제였거든요. 반찬 가게가 적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사 수완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반찬 맛은 좋았는데 재료비 계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팔면 팔수록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애미야, 이번 달도 좀 모자란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중에는 당연해졌지만요.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50만 원만 더요. 아빠, 이번엔 200만 원이요. 가게 냉장고가 고장났대요. 아버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매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나야, 언제까지 그럴 거냐? 준혁이가 돌아올 때까지만요. 저는 매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매번요. 시아버지의 허리 수술은 2년 차에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4천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려서 저를 봤습니다. 애미야, 어떡하지? 우리 돈이 없어. 저는 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아빠, 이번엔 좀 큰 금액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긴 침묵이 들렸습니다.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신 거였어요. 딸이 끝없이 퍼주는 게. 돈은 다음 날 들어왔습니다. 시댁에는 보험 처리가 됐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수술을 잘 마치셨고 시어머니는 하늘이 도왔다며 우셨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제 아버지였는데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차부터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준혁이와의 영상통화가 줄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 됐고 한 달에 두세 번이 됐습니다. 바빠서 그래. 논문 마감이야. 준혁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정하던 말투가 사무적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영상통화 중에 배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아, 연구실 동료야. 같이 논문 쓰는 사람. 준혁이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너무 빠르게. 저는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아니, 넘긴 척 했어요.
가슴 한쪽이 싸하게 식는 느낌을 못 느낀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5년째 혼자 있으니까 괜히 의심하는 거라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혼자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4년 차에 시동생 태준이가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750만 원이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이 돌아오면 제가 꼭 갚을게요. 태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시댁 식구 중에 유일하게 미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공부 열심히 해.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셈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유학비, 시어머니 가게, 시아버지 수술비, 시동생 학비. 전부 합치면 5년 동안 친정에서 나간 돈이 5억이 넘었습니다. 5억. 그 돈을 저는 아르바이트와 대출과 보험과 장학금이라는 말로 포장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돈이 어디서 나오지? 라고 묻지 않았어요. 묻고 싶지 않았겠죠. 편하니까. 유나의 독백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 전체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5년 차 끝 봄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건 전화였어요. 유나, 나 임용됐어. S대 경영학과 교수. 심장이 뛰었습니다. 5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다음 달에 돌아가. 진짜 끝났어.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고생 많았어, 유나.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 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전화를 끊고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5년 동안 혼자 지킨 이 작은 아파트. 벽지가 낡고 싱크대 수전이 좀 샜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방도 깨끗이 치워야지. 5년 만에 남편이 돌아오는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장을 보러 나갔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두부도 사고 호박도 사고 꽃도 한 다발 샀습니다. 식탁에 꽃을 올려놓으니까 집이 환해졌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면서 웃었어요. 끝났다. 이제 행복해지는 거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 순수한 기쁨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1825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버틴 날들이 오늘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꽃다발을 샀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연분홍 장미. 꽃집 아주머니가 누구 마중 가세요? 하길래 남편이요. 5년 만에 돌아와요. 했더니 어머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하시면서 안개꽃을 서비스로 넣어주셨습니다. 그 꽃이 예뻤어요. 정말로. 인천공항 1층 도착 로비. 전광판에 준혁이가 탄 비행기 편명이 떴습니다. 도착 완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거울도 없는데 괜히 머리카락을 매만졌어요. 립스틱이 번지진 않았는지 옷에 주름은 없는지 바보같이 설렜습니다. 31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이야. 게이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발끝으로 서서 준혁이를 찾았습니다. 보였어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준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잠바 차림이던 그 사람이 잘 맞는 차콜 정장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깨가 넓어 보였고 걸음이 당당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됐구나. 내가 5년을 버틴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길었습니다. 검은 터틀넥에 카멜색 코트, 한쪽 어깨에 명품 가방을 걸고 준혁이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만큼. 연구실 동료일 수도 있잖아. 같이 귀국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필사적으로. 하지만 준혁이가 저를 발견했을 때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당황도 아니었어요. 귀찮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아내를 보는 사람의 얼굴이 귀찮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꽃다발을 꽉 쥐고 웃었어요.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혁아,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준혁이가 캐리어를 세우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를 한번 보더니 저를 다시 봤습니다.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여보, 이 사람이 내 아내야. 옆에 있는 여자를 향해서 저를 가리키면서 내 아내라는 말을 다른 여자한테 소개하듯 한 겁니다. 뭐라고요? 여자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언니. 민서연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 앞에서 한치의 위축됨도 없이 마치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언니라고 했어요. 남편의 아내한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꽃다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줄기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렸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자. 차 어디 세웠어? 준혁이가 말했어요. 저한테 포옹도 없이, 보고 싶었다도 없이 5년 만에 아내한테 한두 번째 말이 차 어디 세웠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지옥이었어요. 뒷좌석에 준혁이와 그 여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운전석이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속삭이듯 대화하는 목소리, 가끔 여자가 웃는 소리. 제가 준비한 꽃다발은 조수석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준혁이의 시선이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꽃병에 꽂힌 꽃, 두 사람 분의 식기, 된장찌개 냄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서연이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인지 미소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웃음인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호텔로 간 뒤에 준혁이가 말을 꺼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눈이 차가웠습니다. 5년 전 공항에서 눈이 빨갛도록 울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유나, 솔직히 말할게. 또 그 말이었어요. 6년 전 유학 간다고 했을 때도 솔직히 말할게로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이제 내 수준이 안 맞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내 옆에 서려면 그 정도 학력은 되어야지. 서연이는 같은 학과 박사야. 미국에서 같이 논문도 썼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이혼하자. 서로를 위한 거라고요. 서로를요. 5년 동안 당신 학비를 보낸 사람한테, 당신 어머니 가게를 살린 사람한테, 당신 아버지 수술비를 낸 사람한테, 당신 동생 학비를 대준 사람한테 서로를 위한 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그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위자료는? 겨우 그 말을 했어요. 유나, 솔직히 나도 유학하느라 모아놓은 게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깔끔하게. 5년을 깔끔하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 집에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저한테 보여주듯 세우더니 말했어요. 애미야, 서연이 좀 봐라. 박사의 집안도 되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맞는 며느리를 드려야지.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는 계속했어요. 고생한 건 고맙지만 이제 갈 대로 가. 내 역할은 끝난 거야. 역할이요. 저는 이 집안에서 역할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서연이가 옆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면서 왜 왔을까요? 진짜 미안하면 안 왔겠죠. 죄송하다는 말 뒤에 숨긴 웃음이 보였어요. 제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아프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5년 동안 참았습니다. 아버지한테 힘들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돈만 부탁했지 울면서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아직은. 대신 천장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고. 그래. 알겠어. 그럼 보여줄게. 진짜 수준이 뭔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안 잔 겁니다. 바닥에 앉아서 아침이 올 때까지 생각했어요. 5년. 학비 보내고, 시어머니 가게 살리고, 시아버지 수술비 내고, 시동생 학비 대고, 전부 합치면 5억이 넘는 돈. 전부 제 아버지가 내신 돈. 그 돈으로 성공한 남자가 저한테 한 말이 수준이 안 맞다였어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지나서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차갑게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부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으니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저와 오늘의 제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아버지는 원래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전화는 2번 울리고 받으셨습니다. 유나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낮고 단단하고 따뜻한 목소리.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담담하게. 아빠, 저 이제 그만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5초? 10초? 아버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준혁이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버지도 차분하셨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안 그러셨어요. 대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기다렸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딸 고생시키는 건 더 못 봐. 5년을 참았다, 나도. 아버지도 참고 계셨던 거였어요. 딸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 딸의 선택을 존중하느라 5년을 참으신 거였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밤새 안 나오던 눈물이 그제야 나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울지 마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내일부터 전부 끊는다. 하나도 안 남기고. 네. 그리고 유나야. 네. 집에 와. 내 방 그대로 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준혁이가 들을까봐. 5년 동안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을 했지만 저한테 집에 와라고 말해준 사람은 아버지뿐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감정 없이 사업하는 사람의 정확함으로. 첫째 주 시어머니에게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시댁이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가 유난히 쌌거든요. 같은 평수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운 좋게 싼 집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건물의 주인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가 아니라 부동산에. 이게 무슨 소리야?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왜 나가라는 거야? 부동산 중개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개월 내 퇴거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면서 준혁이한테 전화했어요. 준혁아, 집에서 나가래. 갑자기 나가래. 둘째 주 반찬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단골 거래처 3곳에서 동시에 납품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제일 큰 거래처인 K식품, 그 다음 대형마트 납품, 그리고 단체급식 납품. 전부 끊겼어요.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거래처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본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어요. 그 거래처들이 전부 아버지 그룹의 계열사 납품 라인이라는 걸. 반찬가게 초기 자본금 5천만 원도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나간 돈이었다는 걸. 가게 앞에서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다고 시동생한테 들었어요. 셋째 주 시동생 태준이에게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준 씨 장학금 심사 결과 내년도 장학금 지급이 취소되었습니다. 태준이가 놀라서 학과 사무실에 물어봤어요. 서동진 교육재단 장학금이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었대요. 서동진. 재단 이름이 서동진이에요. 태준이는 그 순간 뭔가 느꼈을 겁니다. 형수의 성이 서씨라는 것. 서동진 재단. 그리고 갑자기 끊긴 모든 것들. 태준이가 준혁이에게 전화했어요. 형, 이거 다 형수님 때문인 것 같아. 준혁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뭐, 유나가 뭘 할 수 있어? 그 애는 아무것도 없잖아. 태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님네 집이 그냥 집이 아닌 것 같아. 서동진 재단, 형수님 성이 서시잖아. 준혁이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유나네는 작은 건설 회사야. 내가 결혼할 때 확인했어. 태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달랐을 겁니다. 형이 틀렸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넷째 주 준혁이가 대학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과 행정실 직원이 복도에서 그를 불러 세웠어요. 강 교수님, 혹시 서동진 경영관 아시죠? 그 건물이요? 당연히 알죠. 제 연구실이 거기 있는데 기부자 측에서 기부금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대요. 경영관 운영비 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동진이라고요? 그 건물 기부자가 누군데요? 서동진 건설 그룹 회장님이요. 우리 학교 최대 기부자시잖아요.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이 사진에도 계신 분.
서동진 건설 그룹. 준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서동진 건설. 서씨. 유나의 아버지가 작은 건설 회사를 한다고 했었지. 작은 건설 회사. 서동진 그룹이면 국내 10위권 건설사 아닌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가 복도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파트, 가게, 학비, 수술비, 그리고 이 건물. 전부 한 사람에게서 나온 거였다는 걸.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태준이한테 전해 들었어요. 태준이가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형 얼굴이 하얘졌대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대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진짜 수준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야 아는 것뿐이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의 교수 임용 축하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S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였어요. 신임 교수 환영회 겸 학과 발전 기금 감사 만찬, 학과장, 교수진, 대학 본부 관계자, 주요 기부자까지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친정으로 짐을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날 일어난 일은 전부 태준이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태준이가 형 행사에 따라갔었거든요. 태준이가 말해줬어요. 행사장은 서동진 경영관 1층 대강당이었대요. 준혁이가 매일 출근하는 바로 그 건물. 로비에 걸린 현판에 서동진 경영관이라고 적혀 있는 그 건물에서 본인의 축하 파티가 열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준혁이는 서연이를 데리고 왔대요. 검은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고. 학과장한테 제 파트너입니다라고 소개했대요. 태준이가 그 말을 전해줄 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본인도 화가 나 있었어요. 형이 형수님 자리에 그 여자를 앉혔어요. 교수 배우자 자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거든요. 행사가 시작되고 학과장이 인사말을 했대요. 준혁이가 답사를 했고 앞으로 S대 경영학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 박수가 쏟아졌고 서연이가 옆에서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대요. 그때까지는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대강당 뒷문이 열렸대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공기가 바뀌었다고.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학과장의 표정이 확 달라졌다고. 학과장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걸어갔대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맞이한 사람. 네이비색 캐주얼 재킷에 흰 폴로 셔츠. 넥타이도 없고 정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편안한 차림. 하지만 학과장이 90도로 인사하고 본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일어서서 맞이했습니다. 서동진 회장이 들어온 거예요. 태준이가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그 순간 행사장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회장님을 맞이하느라 난리고 한쪽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준혁이는 그때까지 몰랐대요. 뒤에서 무슨 소동이 벌어지는지. 서연이랑 나란히 앉아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고. 학과장이 마이크를 잡았대요. 잠시만요, 여러분. 뜻밖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S대학교의 최대 후원자이시자 서동진 경영관을 기증해 주신 서동진 건설그룹의 서동진 회장님이십니다. 박수가 터졌대요. 준혁이가 그 순간 와인잔을 내려놓았다고 했어요. 손이 떨려서. 서동진 경영관. 태준이가 형 얼굴을 봤대요. 형 얼굴이 시체 같았어요.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단상 앞으로 걸어갔대요.
소탈한 걸음이었다고. 마이크를 건네받았는데 학과장이 옆에서 연신 허리를 숙이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잠깐 행사장을 둘러보셨대요.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고. 준혁이.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대요. 반갑습니다. 서동진입니다. 박수.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축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박수가 멈췄대요. 행사장이 조용해졌다고. 이 자리에 강준혁 교수가 있습니까? 준혁이가 얼어붙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다고. 네네. 회장님 영광입니다. 준혁이가 꾸벅 인사를 했대요. 목소리가 갈라졌다고. 아버지가 준혁이를 똑바로 바라보셨대요. 눈이 차가웠다고 태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소탈하던 그 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내 딸한테 수준이 안 맞다고 했다면서. 행사장이 얼어붙었대요. 준혁이의 입이 벌어졌다고. 말이 안 나왔대요. 딸이요? 서윤아. 내 딸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대요. 마이크를 통해서가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무거웠다고. 자네 5년 유학비 보내고 어머니 가게 살리고 동생 학비 대고 아버지 수술비 낸 그 사람. 서윤아. 내 딸.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질이었대요. 준혁이가 한 발 뒤로 물러났다고. 서연이의 얼굴도 하얘졌대요.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대요. 서동진 회장 딸이었어? 강 교수 부인이 서동진 회장 딸.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졌다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대요. 준혁이를 내려다보면서. 수준이 안 맞다면서? 그래, 안 맞아. 내 딸한테 내가 안 맞아. 강당이 고요해졌대요. 숨소리도 안 들렸다고. 태준이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형이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앞에 있던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서셨대요. 더 이상 준혁이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할 말은 끝났다는 듯이. 행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으니까. 학과장이 허둥대며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했지만 아무도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대요. 서연이가 먼저 움직였다고. 준혁이 옆에서 슬그머니 가방을 챙기더래요. 준혁이가 서연이 손을 잡으려 했대요. 서연아, 잠깐만. 준혁 씨, 미안한데 저 이제 가볼게요.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서연아.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대요. 매달리는 목소리였다고. 5년 전 저한테 성공해서 돌아올게라고 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준혁이를 보면서 말했대요. 저는 교수 강준혁이 좋았던 거예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대요. 뒤도 안 돌아보고. 태준이가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웃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대신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수준이 안 맞았나 봐요. 남편한테. 그날 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2번.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유나,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이야기 좀 하자. 유나, 부탁이야.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5년 동안 제 전화를 안 받던 사람이 하루 만에 12번을 걸어오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정말로.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갔대요. 아파트 최종 퇴거 확정, 반찬 가게 임대 계약 해지.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잡고 주저앉으셨대요. 태준이가 부축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냉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할 만큼 했으니까요. 5년 동안 충분히. 친정 아버지 집 제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대학 때 붙여놓은 사진이 아직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노크를 하셨어요. 방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어서 물으셨습니다. 밥 먹었냐? 아직이요. 내려와. 된장찌개 끓여놨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며칠째 안 나오던 눈물이. 준혁이한테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아무도 먹지 않은 그 찌개. 하지만 아버지의 된장찌개는 달랐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거였으니까. 식탁에 앉으니까 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밥을 퍼주셨습니다. 국도 떠주시고, 아빠, 응, 고마워요.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가만히 웃으셨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밥 먹어. 그게 다였어요. 아버지는 원래 말이 적은 분이니까. 하지만 그 한마디에 5년치 외로움이 녹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아버지의 된장찌개에 밥 먹어라는 그 말에 저는 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아버지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드셨습니다. 그게 우리 부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은 맑았습니다. 구청 민원실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혁이와 저. 마지막으로 나란히 앉는 자리였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한테 서류를 밀었는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나. 네.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6년 전 유학 간다고 미안해하던 그 눈이었어요. 그때는 그 눈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더라고요. 진심인지 겁이 난 건지. 저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1초, 2초.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눈이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찍었습니다. 깔끔하게. 수준이 안 맞으니까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준혁이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제가 저 말을 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돌아온 건데 자기가 들으니까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사람이 한 말은 결국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뒤에서 울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33 먹은 남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등이 가벼웠거든요. 시댁은 제가 지원을 끊은 뒤로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아파트에서 퇴거당하고 시어머니 친척 집에 얹혀 사셨어요. 반찬 가게는 폐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애미야, 아니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태준이한테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다고. 내가 뭘 한 거냐 하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아팠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이니까. 매일 아침 애미야 하고 부르던 목소리니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고맙지만 갈 대로 가라고 한 사람한테 제가 다시 갈 데는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행사장에서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대요. 준혁이가 수십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서연이가 다른 교수한테 갔대요. 더 안정적인 사람한테.
준혁이 교수직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기부금을 바로 철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학교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대신 서동진 경영관 명칭 변경을 요청하셨대요. 그것만으로도 학교 내부에서 준혁이의 입지는 끝이었어요. 서동진 회장의 사위를 벌인 교수라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졌으니까. 준혁이가 결국 S대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1년쯤 뒤였습니다. 지방대학으로 갔대요. 수준에 맞는 자리를 찾아서요. 태준이가 찾아온 건 이혼하고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친정 아버지 집 현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양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가을인데 얇은 재킷 하나만 입고 서 있었어요. 형수님, 태준아, 여기를 어떻게? 형수님 친정 주소는 알고 있었어요. 형한테 들은 적 있어서.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형수님 죄송합니다. 뭘, 알면서도 말 못한 거요. 형수님이 다 해주신 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장학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무서워서 어머니 눈치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태준이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형수님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 형수님이 쫓겨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형이랑.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봤습니다. 태준이가 울고 있었어요. 30도 안 된 애가 현관 앞에서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는 떡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흰 송편.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만들던 거랑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어머니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샀어요. 형수님이 좋아했잖아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태준아. 네. 너만은 알아줘서 고마워. 태준이가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 아래 5년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은 이해 하나뿐이었구나. 그걸 알았을 때 슬프면서도 감사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회사 와서 일해라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서동진의 딸이 아니라 서윤아로 살게요. 아버지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됐다. 내 맘대로 해라. 그게 아버지의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건설 쪽 경험이 있으니까 부동산 컨설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저 포함 3명이었어요. 사무실도 고시원만 한 곳이었고요.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죠. 하지만 시댁 뒷바라지보다는 안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이건 제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3년 만에 직원이 25명이 됐어요. 사무실도 강남에 하나 얻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제 이름으로 된 회사, 제 힘으로 만든 자리. 아버지가 한 번은 사무실에 오셨어요. 둘러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는데 태준이한테 들으니까 차에 타서 웃으셨대요. 한참을.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5년이 아까웠냐고요. 아까웠죠. 25부터 31까지. 가장 젊고 예쁜 시절을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바쳤으니까. 하지만 그 5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의 저를 몰랐을 거예요. 혼자 설 수 있다는 것.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가끔 창밖을 보면서 된장찌개 냄새를 맡아요. 사무실 옆 식당에서 풍겨오는 냄새인데 그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밥 먹었냐?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은 학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는 것.
그게 진짜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절대 남의 입에 맡기지 마세요. 당신의 수준은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